안녕하세요. 페이팔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된 발표 내용 말고요. 분석가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한 페이팔 경영진의 답변, 여기에만 딱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 페이팔의 진짜 속마음, 전략적 우선순위나 미래 방향성 같은 걸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 핫한 에이전틱 커머스, BNPL, 또 뱀노 성장 같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엿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역시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에이전틱 커머스. 아, 그거요. 인공지능이 우리 쇼핑을 대신 해주는 그런 미래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페이팔이 최근에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구글이랑 파트너십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JP모건 분석가가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기존 전략이랑 다른 거냐? 여기서 페이팔이 진짜 이길 수 있는 근거, right to win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투자가 많이 들 텐데 마진 괜찮겠냐? 지금 파트너십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페이팔 답변은요. 네. 이게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화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결제하고 싶을 때 페이팔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런 기존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네.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이렇게요. 아, 기존 전략의 확장이다. 그럼 페이팔이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길 수 있는 근거랄까?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판매자 네트워크죠.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거니까요. 대기업부터 진짜 작은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페이팔 하면 판매자 네트워크가 엄청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신뢰. 이미 페이팔 원래 생태계가 있잖아요. 구매자 보호 정책 같은 걸로 신뢰를 많이 얻었고요. 세 번째는 판매자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요? 네. 페이팔이랑 한 번만 딱 연동해 놓으면 그게 오픈 AI든 구글이든 여러 LMM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쉽게 노출하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페이팔 에이전틱 커머스 서비스라는 것도 발표했고요. 아, 판매자들한테는 확실히 편하겠네요. 여러 군데 일일이 연동할 필요 없이.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LLM 플랫폼들한테도 페이팔이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천만 판매자한테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신원 확인이나 사기 방지 솔루션, 글로벌 결제망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보니까 판매자, 소비자, AI 플랫폼 모두에게 윈윈윈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 같은데요. 근데 그림이 큰 만큼 돈도 많이 들 텐데 투자 관점에서 마진 압박은 정말 괜찮을까요?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품 개발이나 기술 고도화, 또 파트너들이랑 같이 마케팅도 해야 하니까 투자가 꽤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2026년 거래 마진이나 이익 성장에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니얼텀 헤드윈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단기적인 부담은 인정했군요. 네, 하지만 이게 미래 성산을 위한 필수적인 재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핵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에이전틱 커머스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4분기부터 이미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 발표된 파트너십, 오픈 AI나 구글 같은 곳들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걸까요? AI 쪽은 워낙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핵심 플레이어들은 이미 확보했고 또 특정 LLM에 묶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들이랑도 협력할 수 있는 좀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그래서 충분한 규모와 범용성을 갖췄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참여하는 걸 넘어서 생태계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의지처럼 들리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에이전틱 커머스, 미래 비전 잘 들었고요. 이제 현재 실적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번스타인 분석가가 3분기 브랜드 경험 TPV, 그러니까 총 결제액 성장률이 5%에 그쳤다. 이 점을 지적했어요. 네, 5%면 좀 낮아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거시경제 역풍이나 4분기 둔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말에 BNPL이나 벤모 프로모션이 효과를 낼 거라는 기대도 살짝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투자다 데이터 발표했던 장기 목표랑 비교해서 지금 성장 경로를 어떻게 봐야 하냐, 아니면 그냥 다각화된 성장 동력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하냐, 이거였어요.
일단 4분기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3분기 후반, 그러니까 9월부터 미국이랑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소비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였다고 해요. 아, 9월부터요? 네, 거래 건수 자체는 괜찮은데 건당 평균 구매 금액, 그 바스켓 사이즈가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거죠. 10월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3분기보다는 좀 낮은 성장률을 가정하고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효과가 아직 불확실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페이팔 자체 성장 동력, 예를 들어 BNPL이나 벤모 결제 같은 것들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미국 내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오, 그래요? 미국은 괜찮았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관세 부담이라든지 소비 심리 위축 같은 외부 요인들이 이런 내부 성과를 좀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목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시 환경을 전제로 했던 거니까 지금 상황은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환경은 어렵지만 내부 엔진은 나름 잘 돌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장에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고 실향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그 내부 엔진 중 하나인 BNPL,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미주호 분석가가 질문했는데요. 거래량이 20% 이상 늘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다. 주목하면서요. 네, BNPL 성장세가 좋죠. 그렇죠. 근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페이팔 점유율은 어떠냐? 주력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특히 2026년에 투자 얼마나 할 거냐? 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페이팔은 이 BNPL을 그냥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세대적 변화, 제너레이셔널 시프트로 보고 있더라고요. 세대적 변화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랑 BNPL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죠. 이런 소비 주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소비 습관 자체가 바뀐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 지표도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미국에서 BNPL 월간 활성 계정, MA라고 하죠. 이게 21%나 늘었고 TPV는 꾸준히 20% 이상 성장했어요. 고객 만족도 지표인 NPS도 80점으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와, NPS 80이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페이팔이 내세우는 경쟁 우위는 역시 신뢰도 높은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역량. 최근에 캐나다로도 확장했고 유럽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는 옴니 채널 전략. 이게 또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이라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둘 다요? 네. 특히 독일에서 오프라인 매장 BNPL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데 이걸 미국에도 도입해서 반응이 꽤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BNPL을 쓸 수 있게.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 방향 전환이 언급됐어요. BNPL을 그냥 결제할 때 선택하는 옵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쇼핑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주는 고객 확보 채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객 확보 채널이요? 그건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쇼핑 과정 앞단에서부터 페이팔 BNPL 쓰면 지금 당장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마케팅하겠다는 거죠. 업스트림 프리젠트먼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쇼핑 초반부터 공략한다. 네,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브랜드 경험 TPV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2025년까지 연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BNPL TPV를 처리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와, 10% 증가는 상당한데요. 결제 옵션에서 고객 확보 채널로의 진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 마케팅을 강화하면 이것도 비용이 꽤 들 텐데요. 이게 또 마진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2026년 투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있었나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계획은 아직 세우는 중이고 내년 2월 실적 발표 때 구체적으로 공유하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 아직은 미정이군요. 네. 다만 투자 방향은 좀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제품 연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BNPL 쓰는 걸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랑 같이 프로모션 한다든지 캐시백이나 리워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BNPL 옵션이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사용자 경험 개선과 마케팅에 투자한다. 그렇죠. 앞서 그 에이전트 커머스 투자 설명대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거나 마진에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시장 주도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기조는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자, 다음은 벤모로 가보겠습니다. KBW 분석가가 벤모 매출이 20%나 성장한 점,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면서요. 네, 벤모도 성장세가 좋았죠. CEO가 언급했던 수배의 성장 잠재력,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앞으로 어떤 성장 경로를 예상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벤모의 잠보 앱의 재력을 제대하려면 이 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벤모는 그냥 젊고 활동적인 사용자들이 많은 강력한 P2P 앱, 그러니까 개인 간 송금 앱이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돈 주고 받는 앱. 네. 근데 그때는 이걸로 수익을 내거나 송금 외에 다른 금융 활동으로 연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죠? 맞아요. 수익 모델이 좀 불분명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벤모 지불카드도 나왔고 Pay with 벤모라고 해서 결제 기능도 도입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벤모 계정 잔액이나 연결된 은행 계좌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 송금 앱이 아니라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군요. 그렇죠. 성장 지표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요. 월간 활성 계정 MAA가 7% 늘어서 6,600만 명이나 되고요. 특히 돈 버는 거랑 직결되는 벤모 지불카드 MAA는 43%, 벤모 결제 MAA는 24%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죠. 이야, 43%, 24%면 엄청나네요. 네. 그 결과로 계정당 평균 수익, ARPA라고 하죠. 이것도 전년 대비 10% 중반대로 아주 견조하게 성장했습니다. 오, 근데 재밌는 건 페이팔 경영진은 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시작이요? 이미 이렇게 성장했는데. 네. 현재 벤모 ARPA가 한 $25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보는 잠재력의 한 13에서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P2P 말고 수익을 내는 핵심 기능들, 뭐 지불카드나 벤모 결제 같은 거요. 이걸 실제로 쓰는 월간 활성 사용자 비율은 아직 5에서 10% 수준이고 은행 계좌 연결해서 자동으로 잔액 충전하는 기능 사용률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아직 활용률이 낮군요. 그럼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ARPA의 배수 효과라는 건데요. 그냥 P2P만 쓰는 사용자에 비해서 P2P에다가 직불카드, 벤모 결제까지 다 쓰는 사용자는 ARPA가 약 4배 더 높다는 거예요. 4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동 입금 기능까지 설정해서 쓰는 아주 헤비 유저의 경우에는 ARPA가 무려 6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6배?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근데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여러 기능을 다 쓰도록 만드는 게 쉬울까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쓰는 걸 좀 꺼릴 수도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페이팔도 그걸 알고 있어서 사용자 경험 개선이랑 함께 적극적인 프로모션이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채택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신규 사용자의 벤모 직불카드 채택률이 2년 전보다 4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 신규 사용자들은 적극적이네요. 네,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대학 캠퍼스랑 파트너십 맺어서 3분기에만 100만 명의 신규 직불카드 사용자를 확보했고 또 빌트라고 부동산 임대료 잘제 플랫폼이랑 제휴해서 새로운 사용 사례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파트너십이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공략, 임대료 결제, 새로운 영역을 계속 찾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베이나 티켓마스터, 세포라, 도어대시, 틱톡 같은 큰 판매처들도 벤모에 젊고 구매력 있는 사용자층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벤모 결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팔 입장에서는 벤모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네, 벤모의 잠재력은 확실히 인상 깊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 가치가 단기적인 재무 성과랑 어떻게 연결될지 이게 또 투자자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울프 리서치 질문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네, 그쵸. 현실적인 질문이죠. 4분기 거래 마진 성장률을 2에서 5%로 좀 낮게 제시했는데 이게 2026년까지의 추세나 투자 방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특히 운영 레버리지나 EPS 같은 수익성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렇게 불었습니다.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숫자는 역시나 피해 갔지만 4분기 거래 마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우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페이팔 수익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아, 금리 인하가 안 좋군요. 네. 또 신용사업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가 시작돼서 전년 동기 대비 비교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 투자. 이 비용 중의 일부는 매출에서 직접 까는 항목, 콘트라 레베뉴 형태고 또 일부는 마케팅 비용처럼 운영비, 오펙스를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 비용 반영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CEO가 페이팔의 기본적인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현재 시장에는 거대한 세대적 변화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나고 있고 페이팔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세 가지 변화요? 네. 첫째는 페이팔 벤모 중심의 디지털 월렛으로의 전환. 여기에는 전 세계의 월렛을 연결하려는 페이팔 월드 구상까지 포함해서요. 둘째는 BNPL의 부상. 이건 쇼핑 초기 단계 공략이랑 옴니채널 확장이 핵심이고요. 셋째는 에이전틱 커머스의 등장. 이건 파트너십이랑 판매자 서비스 강화로 대응한다는 거죠. 디지털 월렛, BNPL, 에이전틱 커머스 이 세 가지군요. 네, 이 세 가지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 과정에서 2026년까지 거래 마진율이나 이익 성장률에 단기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하지만 이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투자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시장 리더십 확보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이런 기조네요. 앞서 에이전틱 커머스나 BNPL 투자 설명과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 강조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웰스 파고 분석과 질문인데요. 3분기 거래 마진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는데 이게 주로 신용상품 덕분이었냐 아니면 다른 사업 부문들이 잘해서 그런 거냐 이걸 물었어요. 아, 실적 호조의 원인을 묻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전체 거래의 약 25%에 적용됐다는 새로운 결제 경험, 체크아웃 익스피리언스 있잖아요. 이거 확대 속도는 어떤지 업데이트도 요청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어느 한 분야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덕분이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경험, 체크아웃, BNPL, 벤모 결제 다 포함해서요. 벤모 자체 성장, 가맹점 대상 결제 처리 서비스인 PSP, 부가가치 서비스 VAS, 그리고 신용상품까지 모든 부문에서 다 의미 있는 기여가 있었다는 거죠. 아, 골고루 잘했다는 거네요. 네, 페이팔 성장 엔진이 특정 영역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새로운 결제 경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5%라고 했는데. 네, 현재 전 세계 거래량의 약 25%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완전히 최적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절반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직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 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5천억 달러가 넘는 거래 흐름을 바꾸는 건 복잡한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긴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네. 하지만 일단 최적화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결제 화면이랑 생체 인증 같은 기능이 딱 결합되면 구매 전환율이 2%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 2에서 5%포인트 개선이면 꽤 큰 효과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 시장의 브랜드 경험 TPV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게 나온 데는 이런 개선 효과도 일부 기여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유럽 지역으로 계속 확대 적용 중이고 이 작업은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BNPL이나 벤모 같은 자체 성장이 전체 성장을 이끌고 이 결제 경험 개선 효과는 좀 점진적으로 더해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제 경험 개선 작업이 복잡하긴 해도 완료되면 효과는 분명하다는 거군요. 근데 2026년 완료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게 혹시 지연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대규모 시스템 전환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페이팔 측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고 핵심적인 기술 과제는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오히려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랑 UBS 분석가들이 던진 BNPL 관련 심층 질문들을 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미주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원했거든요. BNPL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완료된 블루 아울로의 BNPL 자산 매각 영향이라든지 BNPL 거래가 혹시 특정 지역이나 상품, 단기 할부인 페이인포 위주인지 아니면 장기 할부도 있는지 이런 편중도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 손실률은 어느 정도인지. 민감한 질문들이네요. 네, 그리고 경쟁사인 어펌이나 클라르나랑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순수익률, 넷 테이크 레이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먼저 그 블루아울 자산 매각권부터 보면요. 3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중립적이었다고 해요. 자산 매각으로 마진이 좀 올라간 효과랑 운영 비용이 늘어난 게 서로 상쇄됐기 때문이죠. 다만 2026년 운영비에는 약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비는 좀 늘 수 있다. 네, 그리고 BNPL 사업 특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줬는데요. 지역적으로는 미국 외지역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미국 내 비중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해외 비중이 더 높군요. 네, 상품 구성은 대부분 페이인포나 페이먼슬리 같은 단기 할부 상품 위주고요. 그래서 평균 자금 회수 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경쟁사들보다 짧은 편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리 회수하는 게 좋죠.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수익성이랑 수익률은요? 그 부분은 경쟁사들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구체적인 순수익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또 구체적인 숫자는 피했군요. 네, 대신 BNPL을 그냥 개별 상품의 수익성만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BNPL 사용자들이 페이팔 다른 서비스까지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전체 페이팔 사용량이 한 30에서 40% 늘어난대요. 고객 충성도, 스티키니스를 높이는 이른바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브랜드 경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수익성은 자신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안 밝힌다. 경쟁사들은 공개하는데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후광 효과라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률 질문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BNPL에 특화된 구체적인 손실률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률도요? 네. 다만 앞서 다른 질문 답변에서 3분기 전체 거래 손실 충당금이 독일에서 특정 서비스 관련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긴 했지만 그 기저의 손실률 추세 자체는 2분기보다 개선됐다고 언급한 적은 있어요. 결국 BNPL만의 상세한 리스크 프로파일이나 수익 구조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좀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오늘 페이팔의 3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세션을 쭉 훑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페이팔이 에이전틱 커머스, BNPL, 벤모 이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장기적인 시장 주도권을 위해서 단기적인 마진 압박까지도 감수하면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죠.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발판으로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전략, 그리고 단순히 결제 단계를 넘어서 쇼핑 여정의 앞단이나 옴니채널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페이팔이 주목하는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러니까 AI 기반 쇼핑, 선구매 후 결제, 그리고 디지털 월렛 앞에서 잠시 여러분 자신의 결제 습관이나 온라인, 앱 환경을 한번 따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이런 미래에 페이팔이나 벤모가 지금보다 여러분의 돈 관리나 소비 생활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